저는 김도연입니다. 올해 70이 되었죠. 부산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40년 가까이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마을 사람들은 저를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더군요. 선생님,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동네 슈퍼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내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원칙주의자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시간 약속은 칼같이 지켰고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존경스럽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달랐어요. 아내 영숙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쓸쓸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났죠. 특히 둘째 아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갔어요. 민수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요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회사 동료 여자와 어울린다더군요. 아버지, 그런 소문 믿지 마세요. 민수는 전화로 대충 둘러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부터 어색했거든요. 마을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김 선생님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가 퍼져나갔죠. 저녁마다 빈집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남들에게 떳떳하게 살라고 가르쳐 왔는데 제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영숙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에이, 괜한 소문일 거야.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수 생각만 났어요. 며느리와 손자는 어떻게 될까? 가정이 무너지면 제가 평생 쌓아온 명예도 함께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가 쫑긋 서더군요. 혹시 제 가족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선생님, 요즘 많이 야이셨네요. 이웃 박말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빠졌더군요.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영숙이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영숙이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부엌에서 부스럭거렸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리며 자식들 생각만 했어요. 큰아들은 그나마 나았지만 민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시러 오세요. 큰며느리가 가끔 연락을 했지만 저는 나가기 싫었어요. 민수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웠거든요. 그 대신 혼자서 간단하게 때우거나 아예 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우연히 민수네 동네 아줌마를 만났어요. 어머, 김 선생님. 민수 많이 바쁜가 봐요. 요즘 잘 안 보이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구나 싶었죠. 저는 대충 둘러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했어요. 민수가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 며느리가 혼자 아이를 돌보는 모습,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영숙이 사진을 보며 말을 걸기도 했죠. 여보, 민수가 저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추궁했습니다. 너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냐? 아버지, 저 일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일이 그렇게 늦게까지 있나? 집에는 왜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었고 때로는 직장까지 찾아가기도 했죠.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수의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불안해졌어요. 민수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가정이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의리, 자식의 도리.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민수의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 결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랐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죠. 오늘 결행하자. 저는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민수에게 충격을 줘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이웃 박말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치 좀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말순 씨는 예전에 제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말순 씨에게 부탁을 했죠. 나중에 경찰이 와서 물어보면 거짓말 좀 해달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나한테 40대 여자가 찾아왔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급히 뛰어나가는 걸 봤다고 하면 됩니다. 말순 씨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결국 약속을 했어요. 빚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순 씨가 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주스를 꺼내고 그 안에 살충제를 조금 탔습니다. 많이 넣으면 정말 위험하니까 아주 조금만 넣었죠.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민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그 주스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점점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예상보다 빨리 증세가 나타났어요. 어지러워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려고 했는데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계획대로라면 말수 씨가 곧 다시 올 텐데 제가 정신을 잃으면 곤란했거든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말수 씨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순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약속대로 연기를 하는 건지 정말 놀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김 선생님이 쓰러졌어요. 창밖으로 말순 씨의 외침이 들렸어요. 곧 이웃들이 몰려왔고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거든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응급구 조사들이 들어와서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병원으로 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계획대로만 되면 민수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하지만 몸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주변에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링거가 팔에 꽂혀 있고 각종 장비에서 나오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의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얼마 후 경찰이 찾아왔어요. 형사 두 명이 병상 옆 의자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도연 선생님,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사건 당시 상황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계획했던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찾아왔어요. 40대 정도로 보였는데 제 둘째 아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얘기였나요? 아들과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형사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몸에 좋다며 음료수를 주었어요. 그래서 드셨나요? 네, 의심하지 못하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곧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졌어요. 형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는 더 자세한 신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생김새를 기억하시나요? 키가 보통이고 머리는 단발이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할 때마다 형사들은 열심히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여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글쎄요. 제 둘째 아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부러 애매하게 답했어요. 너무 확실하게 말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경찰은 곧바로 민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수의 회사 동료 중에 40대 여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괜찮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아버지를 해쳤다는 거예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회사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김미영 씨를 말하는 건가요?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 일 때문에 찾아온 건 확실해.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가더니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충분히 놀랐고 이제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게 되었죠.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형사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좀 다르더군요. 처음에는 동정어린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골목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인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간대에 40대 여성이 골목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CCTV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다른 길로 온 건 아닐까요? 골목 입구가 하나뿐이라서 다른 길은 없어요. 게다가 근처 가게 CCTV도 확인해 봤는데 형사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간에 김명 씨가 아드님과 함께 강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화면에는 민수가 한 여성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간을 보니 제가 쓰러진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럼 대체 누가?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계획에 구멍이 생긴 거였거든요. 선생님, 혹시 그날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기억해 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바로 그때 또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선생님, 이웃분 진술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박말수 씨 말인가요? 네, 처음에는 분명히 40대 여성이 급히 나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 다시 조사해보니 말이 좀 바뀌더군요. 제 심장이 벌떡 뛰었어요. 말수 씨가 진실을 말한 건가 싶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세한 건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좀 더 정확히 기억해 보시고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형사들이 나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CCTV도 그렇고 말순 씨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김미영 씨는 그날 저와 함께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아버지를? 모르겠다. 나도 혼란스럽다. 저는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민수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걸 말이죠. 병원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가니 박말순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 다 오셨네요. 그럼 이제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사가 말순 씨를 먼저 바라봤어요. 말순 씨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국 말순 씨가 진실을 털어놓은 거였거든요. 어떤 거짓말이었나요? 40대 여자를 본 게 아니에요. 김 선생님이 부탁했어요.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했나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물어보면 모르는 여자가 급히 뛰어나가는 걸 봤다고 하라고 했어요. 형사들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사실인가요? 왜 그런 부탁을 하셨나요? 말순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김 선생님께 돈을 빌렸어요. 아직 다 갚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빌렸나요? 200만 원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나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말순 씨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던 거군요. 네,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거절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부탁하시고 돈 얘기까지 나오니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제가 이런 추잡한 일을 벌인 거였거든요. 김도연 선생님,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죠. 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죄송하신가요? 모든 게 제가 꾸민 일이었어요. 그 순간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말순 씨도 형사들도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날 제가 혼자서 독국물을 탔어요. 살충제를 주스에 조금 넣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형사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 봤을 거예요. 아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했던 건가요? 네, 그래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말순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말순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순 씨 정말 죄송해요. 괜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제가 말순 씨를 범죄에 연루시킨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형사들은 더 자세한 경위를 물었어요.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어떤 독극물을 사용했는지, 왜 하필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생각해 봤지만, 민수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전화도 피하고 집에도 오지 않고. 그래도 이런 위험한 방법을 쓸 필요까지는.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도, 사람들의 존경도 모든 게 사라져버렸죠.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는 집으로 곧장 가지 못했어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궜어요. 평생 남들에게 떳떳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제가 이런 추잡한 일을 벌인 거였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곧 집에 갈게.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신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에요. 정말 목숨까지 걸고 그런 짓을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서. 무슨 걱정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네가 바람을 피운다고 수군데. 그 말을 듣자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다 소문이에요. 김미영 씨랑은 그냥 동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집에 안 들어간다고. 요즘 야근이 많아서 늦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미리 얘기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게 전부 추측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정말. 네, 저는 바람 피운 적 없어요. 아내랑 잘 지내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럼 내가 왜? 아버지 왜 확인도 하지 않고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민수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신경이 쓰이셨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걸 알면서도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그래, 그렇게 하마.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소통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혼자서 상상만 키워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만약 살충제를 많이 넣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약속한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고 제 명예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민수와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어요. 다행히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게 되었지만 모든 게 자작극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형사가 당부의 말을 건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을 마주쳤어요. 예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실 줄이야. 자식 걱정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너무 심했지 않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의 대가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셨어요. 손자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응, 이제 다 나았다. 다시는 아프시면 안 돼요. 그래, 할아버지가 조심할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소홀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아니다, 너희도 바쁜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궁금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아이들 데리고 자주 오겠어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영숙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민수와 화해했어.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 후로 일주일마다 민수네 가족이 찾아왔어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말순 씨와도 다시 만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내 예전처럼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선생님, 그때 일은 잊어버리세요. 고마워요, 말순 씨. 괜한 일에 연루시켜서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죠. 몇 달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평생 교사로 살아온 제 모습을 기억해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선생님, 자식 걱정에 그러신 거 이해해요. 슈퍼 사장이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눠요. 예전만큼 당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씩은 주고받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지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그리고 회사 일이나 가정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혼자서 상상하지 않고 말이죠.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응, 많이 좋아졌다. 너희가 자주 와주니까.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가정의 소중함은 의심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믿고 소통하는 데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 온 것들을 정작 저는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비록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지만 그 덕분에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늦은 깨달음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영숙이 사진 앞에서 말해요. 여보, 이제 걱정 마.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죠.